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에 살고 있는 노유나라고 합니다. 전에 용산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또 소상공인 관련한 연구원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용산의 미래를 그리다 용산 전자상가지구 계획과 도쿄 사례. 굉장히 거창한데요. 거창할수록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기대를 한껏 내려놓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추억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있습니다. 제 생애 첫 차의 첫 내비게이션을 전자상가에서 바가지로 샀습니다. 네. 다들 그런 기억들이 네. 그런데 제가 한 20년 넘게, 한 20여 년 이렇게 용산에 살다 보니까 전자상가의 흥망성쇠는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때 이후로는 계속 쇠퇴기를 겪었고 낡고 또 노후화됐고 지금은 이제 가끔 지날 때마다 앞으로 이곳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윤범기 기자님이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용산 용산 전자상가 일대의 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너무나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이미 굉장히 넓은 범위로 있고 그 안에 세부 사업만 해도 세부 계획만 해도 40여 개가 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2023년 6월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일대를 연계하는 전략을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우리 동네,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단독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일대 계획과 연계돼야 되는데 특히 용산 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전자상가가 한창 쇠퇴해 있었고 공실률이 높았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유 관계도 굉장히 복잡했고요. 단순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는 계획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문제점은 있지만 그만큼 잠재력도 있다, 기회 요인이 있다라고 해서 국제업무지구와 연결해서 개발하자라는 취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워낙 종합적인 대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서 용산 전자상가 개발 계획이 지원 혹은 연계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비전 및 추진 전략으로 말을 참 잘 만들어내요. 지금은 메타벨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AI와 ICT 기반의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 지역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내세웠고요. 그러기 위해서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녹지 공간이나 보행 네트워크 연결되는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도심형 복합주거, 그러니까 주거와 직주가 같이 혼재하는 그런 복합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적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용산 자체가 이 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있는 업체도 이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매력이 떨어지죠. 주거 환경이 좋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고요. 생활권이 또 쾌적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없는데 건물만, 용적률만 높여서 건물만 짓느냐, 입주 기업도 없는데라는 우려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산 전자상가 일대의 계획 중에서도 전자상가 지구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황이긴 한데 용산 전자상가 지구 특별계획구역
1에서 11까지 있는데 그 구역은 요 그림과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전자랜드 본관별관, 원효상가, 나진상가, 그리고 이렇게 있죠. 농협부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특별구역이 있고요. 동으로 따지면 더 많은, 동은 건물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당시에는 30에서 50년 연한이 건물 노후도가 30에서 50년이 대부분이었고 딱 한 개 정도만 리모델링을 거쳐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게 있었고요. 공실률은 2023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58%에 달합니다. 더 높아졌겠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 도시 쪽 계획 쪽에서는 정말 땅이 너무나 소중한데 용적률을 230%밖에 쓰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 상업지역은 최대 800%까지 쓸 수 있는데 800%를 쓸 수 있는 땅을 230%로 굉장히 저조하게 쓰기 때문에 부지 활용이 굉장히 저조했다. 낭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권리관계는 또 단순하고 복잡한 게 혼재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당시 발표한 자료인데요. 뭐 290%, 189%가 다 용적률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987년 건립했다는 거고요. 건립 연도와 용적률을 나온 건데 이거는 인터넷 서울 도시 공간 포털에 들어가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건축 연도 이런 거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개발 계획과 연계하면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런데 이 개발 계획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다. 즉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통합할 만한 비전이 필요했다. 그리고 주변 개발 계획이 당연히 어찌됐든 입지적으로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이 국제업무지구는 뭐 뜨거운 감자죠. 국제 업무 복합 그러니까 여의도하고 연계되고 한양 도심하고 연계되는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규모 복합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복합이라는 말은 허허벌판이죠. 네. 대규모 그래도 이제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고시공고는 계속해서 나고 있으니까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재생 혁신지구라고 있습니다. 요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1번, 2번 있는 거. 요거 안 보이네요. 예.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뭐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 활성화 시범사업구역인데 혁신지구라고 그래가지고 재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재생은 쇠퇴한 기능을 다시 살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활력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가 버스 정류소하고 유수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유휴부지예요. 공공유지죠, 시유지. 그래서 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뭐 개발 계획을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국토부, LH, 그러니까 서울시, SH, LH가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건너편에 이제 정비창 전면구역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1, 2, 3구역 있고요. 사실 요것만 옆에도 지금 이미 해밀링턴 스퀘어라든지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국제빌딩 주변구역 개발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해 있거나 맞닿아 있거나 다 연결되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요것들하고 한번 같이 묶어서 용산의 미래를 그려보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용산 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지구는 총 7만 5천 제곱미터 약 되고요. 북으로는 원효대로, 한강대로를 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게 드래곤시티 호텔이죠. 예. 요게 2017년에 이 버스 터미널 지구를 병영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가 타임라인으로 따지면 1970년대에 청과매시장이었고 요게 가락시장으로 이전을 80년대 하고 예, 그리고 청계천이나 세운상가로 전자제품 업체가 이전을 하면서 요 업체들이 이전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전자상가 형성이 됐고 그 형성이 돼서 막 전성기를 누렸죠. 전국 전 세계에서 왔지만 예, 점차 온라인 샵이 이제 들어섰으면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유통 혁신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무튼 유통이 이제 다변화되면서
이 전자상가 점점 쇠퇴하고 낙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창고 형태로만 쓴다 있던 기업들도, 그래서 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 재개발 계획, 그러니까 용산전자상가 지구 계획을 2023년 6월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계획구역은 1에서 10일까지 있고요. 낮은 상가 1에서 20동까지 있는 거 전체 전자랜드 본관별관 선인상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면적이 아무래도 낮은 상가 북측 1에서 9동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최초 결정이나 주요 결정 사항을 보시면 사실 앞단보다는 뒷단, 그러니까 낮은 상가 10동부터가 지금 활발하게 계획을 세워서 열람 공고하고 변경을 해서 다시 재열람하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결정고시가 난 거는 특별계획구역 5구역 고시 확정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고시 확정이라는 거는 세부 계획안까지 수립이 됐다. 그래서 최근에 뭐 AI나 ICT 거점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게 바로 5구역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5구역, 그런데 이제 5,799제곱미터, 굉장히 좀 작은 편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는. 어쨌든 고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지구 특별계획구역에 관련된 상위 계획과 관련 계획들을 쭉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상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고요. 1995년에 지구단위 계획을 최초로 수립을 했고 34만이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여기 안에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구단위 재정비도 하고 2013년, 17년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버스터미널 요 부지도 변경을 해서 결국에는 호텔이 지어지게 되는 용도가 변경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용도가 판매 업무 복합에서 관광상업 숙박으로 강화됐다. 요거는 아주 도시계획에서 상위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설적으로 보면 보행연계 시설이 들어섰다. 그리고 공공공지를 확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입체 보행대 그거 아시죠? 네, 그 머리에 쓰여져 있는 그런. 그리고 정비창 전면계획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2019년도에 지정이 돼서 그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LHS, 아무래도 공공부지라서 그런 것 같아요. LHSH가 같이 하고, LH가 설계 공모를 해서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선정이 됐죠. 그 그림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산업, 상업, 행정복합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패키지.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지구단위 요 유수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류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줄어들거나 다른 시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른 시설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변경하죠.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가 드디어 개발계획을 수립을 2024년 11월에 공고를 합니다. 뭐 국제업무, 마이스, 주거상업, 복합문화, 복합, 솔직히 말 입체 복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만 제곱미터 어마어마한. 그리고 시설로는 당연히 기반시설도 포함이 되고 공공청사까지. 이런 부분 다 뭘까요? 기부 체납이죠. 예, 기반시설 체계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업무지구 이렇게 가서 2025년 7월 24일에 특별계획구역 5구역이 고시가 확정이 됩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일하게 1에서 11번까지 같은 것 중에 난 것이고, 요게 이제 용도가 이 구역의 용도가 유통 업무 설비였는데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죠. 쇠퇴했으니까 산업이. 그래서 신사업, ICT 집적 지역으로 한번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반시설로는 주차장, 보행로, 뭐 공공공지 등이 반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특별계획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짚으면 조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요 보시면 이렇게 블럭이 보이시잖아요. 블럭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하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블럭,
블록 계획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은 보통 10년 단위로 하고요. 특별계획구역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볼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거를 해제할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주민들한테 약간 혹은 개발이라든지 하는 업체들한테는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 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5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 용산구 한강로 3가 뭐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요 지도가 좀 작은데 드래곤시티 호텔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크게는 노후 전자상가 기능을 혁신지향적인 공간으로 바꾼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AI나 ICT 기반 신산업 복합 거점을 조성한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죠. 여기가 원래 두꺼비 매장이라 그래서 게임, 그 중고 게임 판매하는 이런 시장이 쭉 한 줄로 쭉 있어요. 그리고 다 털어내. 그래서 유통업무 설비, 요게 다 폐지가 되고 이렇게. 예, 그래서 주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사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구역과도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 그 행정법인데요. 그러니까 지원 행정법이에요. 그건 사업법이 아니라. 그래서 요걸 지원하는 개념으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요런 도시 계획을 지원하는 주요 도입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이 요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 AI, ICT 연구개발 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공공상가 임대산업을 한다. 공연장,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등을 짓겠다. 그런데 가로 활성화이기 때문에 저층 보행 활성화예요. 가로는. 저층의 보행 활성화, 보행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청년 신혼 부부의 창업 공간 연계하겠다. 신혼 주거 지역 주거를 만들고. 주택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반시설 및 계획을 보시면 유통 업무 설비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아까 그 가로보행 활성화를 위해서 브릿지 또 만들어서 서로 연결을 하겠다 다른 지역과 그리고 기대 효과는 뭐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너무 좋은 말만 같이 있어서 그냥 혁신 클러스터를 새로운 거점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도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노후 전자상가 지역을 재편하고 보행이나 녹지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 사회적으로는 청년 창업이나 공공임대를 늘리겠다. 환경적으로 뭐 녹지 환경을 보다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주거 공간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좀 헷갈렸나 봐요. 워낙 구역이 많아서. 요게 바로 얼마 전에 용산구청에서 고시되어진 특별계획구역 5구역에 인면도예요. 예, 왼쪽이 조감도, 오른쪽이 인면도입니다. 그럴듯하네요. 네, 그럴듯하죠. 여기 설계비가 얼마나 될까요? 좀 비쌀 것 같은데. 네. 왼쪽에 보시면 위에서 보시니까 당연히 녹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린월이라든지 녹화, 루프를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유수지라고 되어 있죠. 이제 유수지 부지. 유수지라는 게 뭐예요? 유수지라는 거는 이제 홍수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물을 저장해 놓는 공간이죠. 옛날에 이제 그런 이게 빠짐이 잘 안 될 때, 뭐라 그러죠? 배수가 잘 안 될 때, 뭐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게 필요가 줄어들었죠 많이. 그다음에 아까 이제 LH하고 SH가 같이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특별계획구역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 요 구역이 잘 안 보이시는데 어디일까요? 일단 제가 사업부터 설명드리고 한강로 3가 23-1에 13,900, 14,000 제곱미터 정도의 부지고요. 국가 시범지구로 지정이 2019년대 돼서 계속해서 문제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SH가 같이 시행을 하고요. LH가 설계, SH가 이제 시공을 하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총 5,900억. 국비, 시비, 공기업. 공기업이 어딜까요? SH, LH겠죠. 네.
기금은 이제 우리가 리츠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목적은 노후 전자상가 일대를 청년 주거 신산업 공공이 융합된 혁신 거점으로 재생하고 네, 여기에 주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주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중에 결론이 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주요 도입되는 기능은 신산업 앵커 시설, 창업, 입주, 공유 공간 이 한 8,500 예, 굉장히 많은 편이죠. 13,000부지에서는. 그 다음에 주거시설은 신혼 희망타운 이건 그 당시니까 좀 변경될 수 있어요. 120호 그래서 청년주택 280호 공공주택 604호 사실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수요에 비해서. 그렇지만 부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주민지원 생활 SOC, 주민센터 보육시설 문화공간 등은 기부 체납으로 받겠죠. 기타 시설,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기반시설 및 계획. 기반시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업무 설비 용도가 폐지가 되고 자동차 정류소 아까 그것도 지상을 지하화 시켜버리면서 지상에다 이렇게 지어버리는 거죠. 유수지 감축, 소로 변경, 도로 변경 같은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5번에 당선된 LH에서 무려 몇십억 얼마더라? 한 40억인가 50억 주고 이 공모를 해서 당선된 예 겁니다. 그래서 호텔은 어디야? 이 호텔 이게 용산역이고 이렇게 이게 이쪽에 있는 게 용산역.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여기가 아까 방금 그곳이에요. 네. 도시재생 혁신지구 보이시죠? 네. 이거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 다음에 그 주차장. 예 이 뒤에 드래곤 호텔. 드래곤 호텔 있고요. 요거 드래곤 모양 있죠. 그래서 이게 크게 연결되면 조감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드래곤 호텔이 지금 안 보여요. 약간 투명하게 선으로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 혁신지구도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업을 볼 필요가 없죠. 이것 자체는 이제 전자상가 일대 계획에 대한 용산구의 자료를 퍼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이건 좀 고쳐야 될 업계에서도 고쳐야 될 관행 같아요. 자기 건물 엄청 더 크게 보이고.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러면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다면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꼭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지워져 있다. 어쨌든 이게 있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이렇게 보행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주거와 산업과 문화와 상업이 다 같이 연결이 되고 광역교통망이 또 용산역이 들어서니까 그것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23년도에 발표한 내용에서 꼭 뽑아야 될 꼭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되는 거는 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그리고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실체가 조금 더 드러나 있다. 세부 계획이 좀 더 잡혀 있다. 나머지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거니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도쿄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지난 7월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스마트시티 입체 복합도시 답사라고 졸업여행 겸 다녀왔는데 시립대. 네, 대학원에서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다녔던 곳 위주로 제가 좀 뽑아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산 전자상가 일대 계획과 좀 참고해 볼 만한 다 다녀보진 않았어요. 아마 더 많을 건데 그래도 제가 다녀본 거 위주로 해야지 좀 진정성이 있으니까 일본 도쿄 사례 중에서 지금 좀 안 보이는데 이케부쿠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케부쿠로 역 주변 개발 사업인데요. 이건 이제 크게 보면 도심하고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케부쿠로는 왼쪽에 보시면 신주쿠 시부야와 함께 도쿄를 대표한 번화가, 패션, 음식,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밀집돼 있고 하루 유동인구 약 300만 명, 철도 8개, 지하철 3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실험적인 문화활동을 해왔던 곳이에요. 문화예술활동이 원래 살아있던 곳이 몽마르트라고 불리던 곳이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특화문화공간으로 거듭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전환시키려고 했고요. 요건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이런 복합적인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밀의 칼날 같은 건 저기서 만들겠구나. 대표적인 예, 이케부쿠로 이 사업 제가 여기는 가봤습니다. 여기 밑에 제가 있어요. 이케부쿠로 그 구청사를 그 도시마구 구청사를 이전을 하면서 거기를 문화상업 복합시설을 개발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는 빼놨네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용적률을 줍니다.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복합 공간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세 구역이 이렇게 복합 공간이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정말 도쿄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었어요. 도시마구가 이것을 이제 적자로 허덕이던 것을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인 도쿄빌딩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하고 구청사를 이전을 하는 비용을 이제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새청사 건립 비용은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기부 체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가분들께서. 근데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입니다. 이게 땅값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비용은 대신에 이제 민간 업자가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도시마구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공원 사업을 많이 했어요. 녹지 계획을 많이 해서 도시마구 대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공원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저도 가봤는데 정말 한가운데에 있는 공원인데 굉장히 가족 휴식 공간입니다. 진짜. 그래서 굉장히 우범지대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게 같이 들어서면서 많은 휴식하기 위한 가족들도 찾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카 이케부쿠로 공원 만화 애니메이션 성지로 불리는 곳이라는데 거기는 못 갔고 그 주변의 기업과 연계해서 관련 이벤트도 개최하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밀의 칼날이 만들었구나. 이게 문화적인 정체성을 질 수 있고 제가 실제로 이 주변 가봤는데 굉장히 많은 서점이 있었어요. 한류 서점도 있고 만화 서점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선 시부야역 일대 복합 개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제가 개발 계획이나 이런 쪽에 완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험한 것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일본 스테이션 시티, 그러니까 역사 도시 조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시부야역입니다. 시부야 많이 들어보셨죠? 한 20년 전에 가보셨지 않았나요? 저도 한 15년, 17년 전에 가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번화가였는데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뭔가 나이브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다양한 것들이 혼재돼 있었죠. 신구가. 근데 완벽하게 신도시가 됐죠. 네, 입자복합 도시. 그래서 요 부분들을 주되 이렇게 굉장히 놀랍게 보였었고요. 그래서 시부야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 트라이앵글이에요.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시부야 스트림, 시부야 히카리인데 히카리는 제가 안 가봤고 스크램블 스퀘어하고 스트림 이거 다 고밀 복합 개발의 상징입니다. 가시면 정말 엄청 큰 건물이 3개 있는 거예요. 네, 엄청 건물인데 이 안에 지하철, 기차 이런 것들이 몇 개씩 다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복합 상업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지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부야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같이 새로운 신사업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혁신 성장 기업들이 구글 재팬,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유치하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어요. 못 올라가게 하거든요, 거기는. 근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내려가는 거. 혁신지구고 IT 산업 지역이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근데 그 밑에는 또 관광시설, 업무복합시설, 상업시설들이 쫙 있으니까 백화점도 있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건데 이렇게 복합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센티브, 용적률을 줬다. 그리고 시부야 스트림 그렇고요. 미야시타 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야시타 파크는
옛날에 굉장히 그 할렘과 같이 그 뭐라 그러죠? 할렘과 사창가? 아니 사창가 아니에요. 할렘이라고 누가? 그러죠. 그 불황자들 뭐라 그러시죠? 아, 네, 노숙자들.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위험한 곳이었는데 이곳을 싹 다 개발을 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상업지구화 시켰었어요. 그리고 그 옥상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성공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건 있지 않나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점은 그렇게 그 쇠퇴한 도심의 공원을 이렇게 상업지구로 만들면서 그 위를 그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녹지 공간,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고 이것들이 다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스트림 이 부분들과 공중 보행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보행로라고 하시면 그냥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가도로 대신에 고가도로도 있는데 고가 보행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더워서 싫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네. 근데 뭐 그늘이 지고 그럼 좋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차량이랑 사람들이 많이 마주치지 않고 건물과 건물을 연계해서 좀 보행을 활성화시키고 유동인구를 계속 이제 정주하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요 일본 도쿄 사례의 시사점을 제가 나름대로 뽑아봤는데 시부야나 이케부쿠로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에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핵심적인 기업, 신산업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문화적인 매력도가 융합이 되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지역이 품고 있는 정체성, 포텐셜을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혁신 거점하고 결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좀 어렵다고 봐야죠. 여기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우리나라는 설계 정도, 계획 정도고 일본은 개발까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대신에 개발을 하는 대신에 개발 이후에 몇십 년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의 수익은 보장해 줍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요 대신에 이제 뭐 공공 기부 체납 같은 거는 물론 받고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민간도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고 특혜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 그리고 요거를 빼내고 하려니 요거를 빼고 공공의 비용으로만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고밀 복합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설계도 엄청나게 아까 40억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설계만 40억. 설계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 업계에 있는 친구들은 묘연하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최대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행의 주도권은 미쓰이가 한 겁니까? 네, 부동산 회사들이 미쓰이도 있고 도쿄 뭐 그러니까 이것은 몇 개 회사가 합쳐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한 회사가 하는 모리 회사가 하는 것도 있고요, 통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미쓰이가 통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두 개가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공공 철도 회사하고 또 민간이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아까 아주 다양해요. 말씀하실 때 미쓰이를 얘기하길래 저는 이 전체 다를 아니요. 미쓰이가 시행을 하고 어마어마한 도쿄의 많은 개발 대상 구역들을 하나의 업체한테 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그리고 이게 그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소유주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수십 년이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뭐 자산 업체라고 하더라도 다 하기는 어려워요. 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다양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요거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몇 개 소화하고 넘어갈게요.